안녕하세요. 설령사입니다. 지난번에 꼴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꼴에 관한, 꼴값에 관한 그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꼴값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쓰여져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나 하는 면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꼴이 가지는 방법과 측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측정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이나 그 뒤에 제가 간단하게 시청자도 할 수 있는 측정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는 그것은 건너뛰고 그 가치와 의미 또는 실생활에 어떻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나 하는 점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꼴 에너지의 분류와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꼴 에너지라는 것이 분류를 하고자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양식의 에너지 접근 방법으로는 이것이 지금까지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E 이퀄 MC 제곱이라는 공식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거긴 꼴이라는 모양이라는 것이 접근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동서양의 신비학처럼 쓰여 왔습니다만은 동양에서는 이게 길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음양오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은 우리의 전통적인 동양의 기의 분류법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 음양오행이 서양에서 발전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학자들은 갖다 쓰고 있고 아인슈타인은 중국에 와서 음양 이론을 배우고 난 뒤에 상대성 이론을 주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류로 이어져서 나타나서 음양오행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음양오행을 요 원리만 따서 8개에서 주기율표처럼 간다든가 아니면 세포의 분열, 또 이진법, 음양의 방법에서는 이진법 같은 것이 태동이 되고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현상을 뽑아냅니다만은 음양오행을 이 용어 자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학자들은 이것을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음양오행이 아시다시피 양이 있으면 하나는 음이 있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상대적인 거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토양이 되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주의 존재론적 분리면은 오행은 이 창조된 존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제가 책에다가 전에 발표했을 때는 또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을 때는 지금 이런 학문적인 설명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하고 그 밑에 오행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학문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사상과 오행 또는 음양과 오행이 어떤 식으로 해서 조절이 되는가를 간단히 보이면서 꼴이 설명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상은 음양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음과 양의 조화를 통했을 때에 하나의 완벽한 존재, 무극 또는 태극 이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저절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조절 또는 치료, 나름대로 하나의 행운의 상징 또는 행운의 상승, 나쁜 것의 피함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오행은 말이죠.
목화토금수라고 하고 우리가 돼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했을 때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5가지가 서로 돌아가면서 뭐 이게 목이라면 목화토금수 이 5가지가 돌면서 서로 간에 도와주고 멀리하고 함으로써 그 하나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생상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 조절이 되고 또는 치료가 되는 이런 쪽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상이라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끊임없는 하나의 조화입니다. 왜? 무국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끊임없는 전진이라면 오행을 통한 것은 그 현상 상태에서의 합리적인 조화 상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상태에서의 합리적인 그 평형 또는 균형을 이루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평형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조금만 더 하기 위해서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음양과 오행이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누누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과 양은 나름대로 2개의 대립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렸을 때 2가지가 나타나면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원래가 이렇게 되고 이것이 4개가 나눠지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양에서 2가지로 나눠졌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걸 태국으로 그립니다만은 이걸 나눠졌다고 보고 좀 분리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나눠졌다고 보고 여기는 그것이 다시 한번 나눠져서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면 이것을 우리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러한 그 원리를 가지고 그 4개가 나눠지고 그 용어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까 전 시간에 현상과 해석에서 저희가 어떤 현상을 놓았을 때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였던 용어긴 하지만 그 개념을 4개로 그렸을 때 형상화시켜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원래의 일그림을 이것을 우리가 일기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 담겨있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가 나눠지고 이 나눠진 것이 다시 한번 나눠지면 4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과 같으냐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에다 우리가 대입을 한다 그러면 동, 서, 남, 북이 되든가 춘, 하, 추, 동이 되든가 4개가 반드시 대립이 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사상의 특징은 이것이 4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은 8로 나눠지죠. 8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64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걸 우리는 주역의 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주역 이전에 이미 그 보키시라는 분 했을 때도 이런 식이 돼 있고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하나가 둘로 나눠지고 그럼 64로 나눠지고 64가 나눠지면 실상은 이거는 더 나눠지면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분류의 이진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냥 이가 아니라 하나에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섞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이 음양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다. 어떤 것이냐? 2개가 나눠진 것 같지만 갖다 붙이면 원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로.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더 나눠져서 4가 됐다고 해도 이 4를 되돌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 사상 체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가 기에다가 태양에다 기자 붙이면 일기에서 태양기, 태음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되고 인자를 갖다 붙이면 태양기를 가진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태양인으로 나타나서 만약에 이것이 이쪽에 이게 태양이라고 그러고 태양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평생을 태양인으로 태어나 태양인으로 죽게 됩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때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건강을 하든가 정신을 수련을 한다든가 할 때는 편제되어 있는 하나로 치어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되는 기운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운이 그럼 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꼴하고는. 자, 태양인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꼴자를 하나 또 씁니다. 그러면 태양꼴, 태음꼴, 소양꼴, 솜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태양꼴은 태양기를 가진 꼴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기를 가진 사람이나 태양기를 가진 꼴이나 또는 그 재료를 볼 때 태양기를 가진 재료, 태양기를 가진 꽃,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물질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다면은 한쪽에서 치우쳐진 꼴이 있을 때 이거 사람하고 적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태양인은 이쪽에 태워져 있다면 가운데 중립적으로 해서 이쪽에 반대된 한쪽이 극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또 다른 반대되는 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먹든가 만나든가 입든가 뭘 해야지 이 중립적인 기운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음식이나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옷을 입는다든가 할 때는 그럭저럭 그럴듯해 보이는데 뭐 부적도 그렇고 하나의 무슨 그림이나 또는 그 풍수 같은 하나의 모양 같은 거에서 그거를 가졌을 때 나한테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이럴 때 간단하게도 만약에 꼴을 분류해서 이 기운의 특성을 감지할 수만 있다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종이가 우리가 숫자도 아까 전 시간에 숫자도 나름대로의 힘을 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숫자도. 그러면 숫자가 만약에 1, 2, 자 0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3 해서 9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린다 그러면 이 숫자가 꼴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꼴의 성격이 다르죠. 그럼 꼴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꼴의 성질이 다르다. 꼴성. 꼴성이 다르면 이것이 가진 꼴의 값이 다르죠. 그래서 꼴 값이 또 다르다. 그러면 이것의 기운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것만 갖고도 우리한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만약에 아까 지금 태양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태양인의 기운은 태양 기운이 많기 때문에 태음인이 태음기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반대되는 기운이. 모자라니까 태음기에 해당하는 기운이 뭔지만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거를 아플 때 붙이든가 써서 갖고 다니든가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치료도 되고 부적과 같은 효과도 될 수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게 그런가 이런 거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기를 가진 꼴이 태양인한테 어울리는 것이 태양인은 태양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태양인한테 어울리는 거는 이게 어울린다. 이것은 태음기를 가진 꼴이다. 그래서 이거를 태양인이 만약에 있다면 이를 가지고 뭐 침 놓는 거 대신 이런 데가 아프면 여기다 붙인다든가 아니면 뭐 이마에다 붙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종이에다가 이쁘게 써서 여기다가 이 자를 딱 쓴 거를 정성 들여서 써서 전 시간에 부적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염원을 해서 자 써가지고 만약에 갖고 다니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런 측정도 뭐 흔히 하는 것처럼 오링 테스트나 등등을 하면은 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무슨 재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태양기를 가진 것들은 어떠한 물질이든 간에 인, 사람, 꼴 또는 색 이게 색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어떠한 물질이든 간에
자기의 그 특성을 가진 것들이 있다. 이것이 이제 동양적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물질은 이 기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분류만 된다면 이 꼴의 모습도 그것에 반대되는 특성을 알거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의 좋은 치료법이요, 좋은 자기의 운을 살리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사실은 관상이든 하늘의 천기든 어떤 거든 간에 전부 다 음양우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 이전에 제가 다른 분이 강연하시는 걸 그 TV로 본 적이 있는데 천간지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하늘에 떠 있는 별의 모습이 돌아서 움직입니다. 그것들을 풀어낼 때도 현상을 설명할 땐 동양은 뭐든지 음양과 오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 때 천간과 지지는 음과 양으로 나누는데 또 목과 토금수 오행과 섞어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의 현상을 어떻게 읽어내고 그런 별이 걸릴 때는 나라, 사람, 그 다음에 우선 식물 같은 것도 어떻게 영향을 띠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꼴을 나누는 이유는 학문적인 연구도 중요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지만 여러분이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주나 하다못해 어떠한 사주, 당사주, 그 다음에 구성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기운을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할 때도 동양의 학문으로 봐서는 그것들은 하늘의 기운들이 그 당시 시점에 하늘의 기운을 읽어내는 구성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점의 기운을 구성을 중점으로 하고요. 그 사주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의 그 하늘의 시점, 별자리의 모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생을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육효점이나 주역점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의 기운에 그 사람의 흐름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들을 푸는데 그 풀어가는 방식이 근간에 깔리긴 다 음양오행이기 때문에 꼴의 모습도 하늘의 꼴, 땅의 꼴, 이러한 종이에 일어나는 꼴, 이런 하늘꼴, 땅꼴, 모든 꼴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도 산의 기운들을 흘러가는 그 상당히 많은 모습들을 그려낼 때 이런 태양산, 태음산 이런 식으로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상을 중심으로 기나 꼴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알아봤고요. 오행에서는 여러분이 이것도 딴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요소가 서로 돌아가면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금 그림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돌아간다고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걸 서로 돕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돕는 때는 목이 화를 돕으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목기를 기운을 뜻합니다. 이건 꼭 나무가 아니라 목이라는 걸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예전에 이거 오행을 5 엘리먼트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행의 5가지 요소인 것처럼 썼는데 요즘에 이렇게 번역을 안 합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페이스. 그래서 하나의 국면 상황과 같은 이런 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의 성기를 띠는 어떤 기운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가지는 상징, 그 현상을 해석한 언어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표현을 한 거지 꼭 그것이 나무는 아니다. 우리가 상징을 하기 위해서 나무와 같고 불이 같고 그래서 나무에서는 불이 잘 타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만은 자, 이 5가지가 돌아가면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서로 간에 이제 극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양상으로는 하나씩 걸러서 이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씩 건너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위에서 보시면
뭐 목에서 토로, 토에서 수로, 그리고 화에서 금으로, 뭐 이렇게 하나씩 건너가는 관계가 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는 생이고 망가뜨리는 것은 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의 그 해를 따질 때도 만약에 우리가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나가죠. 년, 월, 일, 시에서 2개씩 나갑니다. 예를 들면 뭐 개미년이라든가 무슨 년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서 개미면 개미가 가지는 그런 의미를 하나씩 풀어서 하나가 개가 만약에 수의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미가 뭐 토의 의미를 가진다면은 해석을 수와 토가 요 관계에서 보시면 하나를 건너서 있는데 토하고 수가 있을 때 토가 수를 극하는 걸로 하나 건너 있기 때문에 극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나쁘게 하기 때문에 토가 수를 극하는 그러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개미년이나 그런 것처럼 수와 토가 관련되는 이런 해에는 토가 수를 극하니까 물이 약하거나 멀리 갈 수 있어서 이런 해는 가물든가 또 가물어서 물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후렉탈 이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도 우주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 자체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도 물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에서 충고할 때는 년으로는 이런 해에는 물을 좀 많이 마셔라. 자주 마셔라. 이런 식의 이제 그 처방이 내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운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떤 꼴에, 지금 주제가 꼴이니까 목화 토금수에 해당하는 또 꼴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특수한 기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를 든다 하더라도 공서부터 이제 9까지 숫자가 있다면 목에 해당하는 기운, 화에 해당하는 토에 해당하는 금의 수에.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의 꽃이나 아니면 무슨 그 물질이나 도형이나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별이나 모두 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눠 버릇합니다. 별은 어떻게 나누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런 식으로도 나누고 그 꼴을 목 기운을 가진 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목형꼴, 화기운꼴, 토기운꼴, 금기운꼴, 수기운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냐 하면은 목형인 경우에나 화형인 경우에 필요한 이렇게 상생에 되는 것들을 그림을 찾아서 또 가지거나 쓰게 되거나 또는 하늘의 기운이 그런 기운이 있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하늘의 기운의 별을 보거나 해서 그때 하늘의 꼴을 읽어냈을 때 나타나는 기운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을 읽어내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땅의 꼴은 무엇이냐? 땅의 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지만 이것들도 산에 보면은 그 정형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형화되냐면 뭐 산의 모습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금형산. 둥그렇고 원만하기 때문에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뾰족한 산, 화산. 성미도 급해 보이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보다는 성깔이 있고 그러니까 학자가 돼서 명예를 취해야 될 거고 뭐 토산 이런 식으로 토산으로 분류해서 뾰족하게 돼 있는 경우는 권력이나 또는 뭐 이런 식을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들을 하는 것이 이것도 목화 토금수로 기운을 나눕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부드럽거나 능선들이 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물과 같다고 그래서 약해서 그 뭐 수형산 이래가지고 이런 기운 때는 어떤 형태의 그 이득을 볼 수 있고 저런 데서 살면 뭐 거 후손들은 돈이 많다 또는 명예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대선 때가 다가오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때가 다가오면 아, 그 집은 어떠한 터에서 그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고 태어난 생가가 어떻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력하다.
이러한 예측들이 나오시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평가야 자기 마음대로겠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것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꼴이 가지는 모습들이 있고 또 그 꼴이 이렇게 오행으로 분류되는 기운들이 있을 때 이건 학문적인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은 이런 학문의 분류로 가는 접근이 서양에서는 아주 분석적이고 미세하게 잘게 부숴서 접근한 경우가 많은데 이 동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거시적이랄까? 전체를 놓고 봐서 우주와 개인이 요즘에 후락탈 이론 같은 게 나타나서 도리어 인자나 간신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전에는 미신과 같은 이런 학문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형의 모복화 통세 같은 것이 또 인간에게도 접목이 된다고 해서 인간의 몸의 장기를 갖고 풀면은 뭐 목에 해당하는 폐, 이 형태도 여기는 심장, 이거는 비장 또는 위, 그리고 여기는 폐, 대장, 여기 신장, 방광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서 또 옮겨가면 이게 한의학적인 접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꼴을 봐서 의사가 치료를 할 때 사람이 들어오면 얼굴부터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의사는 사주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왜죠?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그 다음에 예전에 한의사는 땅도 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 또 뭐까지 보죠? 진맥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진맥을 하고 그런 몇 가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물어도 보고 이래 해서 그 사람에 맞는 것을 진단한 뒤에 그 사람이 모자라는 기운의 오행적인 기운,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전에 설명한 음양적인 기운, 이것을 조절을 해주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행은 5개가 이루어지는데 현상을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이나 음양이 추구하는 것은 원래의 하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극성에 치우친 사람이 끊임없이 진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면 일로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행은 어떻든 간에 그 순간순간에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조화를 이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어떠한 발전도 건강상, 사회균형상 또는 행복과 뭐 이런 것들, 운명적인 것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조금 설명이 길긴 했는데요.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우리 동서양의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서 이것은 우리 운명이나 뭐 모든 행복과 발전에 다 같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지금은 우리가 조금 전에 동양에서의 그 꼴 에너지를 어떻게 분류했었나를 갖다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전혀 그럼 이런 분류가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시간에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서양에서는 서틀 에너지,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미약한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됐던 것이 상당히 많은 그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꽃을 이용한 뭐 치료법, 향을 이용한 치료법, 그리고 뭐 보석, 그리고 수정, 뭐 이런 상당히 많은 요법들도 그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서양에서도 이것을 해왔었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은 일단 에너지 자체를 크게 나눴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에너지는 언제나 강력한 에너지와 미약한 에너지가 나눠지게 되죠. 왜? 미약하다는 건 강력하다는 것이 대끼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강력한 에너지는 뭐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었냐 하면은 강력하다는 거는 현재 기준이 뭘 보고 강력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계측기로 현재 인간이 발명한 계측기로 측정이 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강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서 표현하면 인간이 설명을 계속 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왔을 때 어떻게든 간에 미세한 에너지를 우리는 측정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에너지는 갈수록 범위가 커지죠. 자, 지금은 측정이 안 되니까 미약도는 없는 에너지인데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계측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또 우리의 그 과학에 측정된 범위 또는 인식의 대상 범위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력한 에너지로 들어가니까 강력한 에너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미약한 에너지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과학의 발전이 첨예화되면 미약한 에너지는 결국 없어지지 않겠는가. 미약한 에너지라는 범위가 없으면 모든 범위가 우리가 총괄해서 과학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미약하다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만 하는가? 그 연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미약한데 이상하게도 인간에게 영향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크다. 그러니까 측정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전자기나 이런 식이 아니어서 측정은 안 되는데, 지금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전자기력, 전기력, 자기력,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닌 것 중인데도 이상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그 많은 에너지 중에 이 꼴이 가지는 에너지도 미약한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큰 또 다른 차원에서는 큰 에너지다. 그리고 그래서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에너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다. 그러니까 계측이 안 될 뿐이지 강력하다.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된 꼴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사용된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준비된 화면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 이것이 얀트라입니다. 그래서 얀트라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도의 아주 고도로 단련된 수행자들이 자기의 수련의 깊이와 해탈을 위해서 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얀트라. 그리고 얀트라의 의미는 신비한 힘을 가진 그림이나 도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얀트라는 편의를 위해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얀트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앞으로 부적이나 만다라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이제 모양들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화면에 나타난 이 그림은 인도에서는 이것이 이제 땅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흙으로 구워서 땅에 발복을 위해서 묻었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기를 북돋고 사기를 몰아낸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도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모습들은 모습이 다르면 모습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인도에서 써 있거나 문에도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흙으로 구워서 쓰였던 그런 하나의 도형들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것은 또 다른 얀트라인데요. 화면이 밑에 삼각형이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질이 날 때나 급할 때 밑으로 내려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다운시키는 이렇게 기운을 다운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열이 받을 때나 뭐 싸웠을 때 또는 격앙이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걸 보고서 수련을 하면 많이 낮출 수가 있는데 요것을 바꾸면은 사실 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림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쓰이는 사람의 지혜가 돋보이고 또 이런 그림을 활용을 할 때는 언제나 선생님이 사실은 스승이 골라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도면이 조금 전 도면보다는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도면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좀 더 힘을 강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수련 정도에 따라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또 좀 다르죠. 그런데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부적이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보는 부적보다는 훨씬 그림이 이쁘고 균형미가 있습니다. 보기도 편안하고.
그래서 이것은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썼기 때문이고요. 발복을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지면 이제 느낌이 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형태에 따라서 뭐 상당히 유사합니다만은 조금 달랐을 때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쓰고 다시 예를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가운데로 집중하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점을 통해서 집중을 하면 의식을 모을 때, 분산된 형태의 의식을 모을 때 굉장히 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의 집중되는, 가운데를 향해서 집중되는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본래의 그림에서 초점을 가운데 검은 데다 맞추고 있으면, 그리고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몰입을 해 들어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단순한 경우가 한 경우에는 초심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입체로 된 모양인데요. 입체의 모양에서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3차원적인 그런 하나의 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형상이 가지기에 힘을 보기에는 조금 거창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형상 자체만 가지고는 에너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수행에서도 사용했던 이유는 이 모습들이 종교적인 상징과 또는 수행의 상징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태양과 같은 모습이나 손이 여러 개 달렸다든가 지혜를 가졌다든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나름대로 그거에 해당하는 생각을 같이 함께 했을 때 이 그림의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얀트라나 부적의 사용은 어떤 면에서는 모습이 가지는 것과 자신이 가지는 생각이 합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이 약간 뿌옇게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나름대로 수련의 상태에서 보여지는 어떤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도달하는 수준의 사람은 이 경우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그냥 잠깐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그런데 지금 요 그림은 불교의 만다라 그림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용이 양탄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만다라 그림처럼 특화시키면은 절이나 어디 성정 같은 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어느 책의 표지에 있는 겁니다만은 이것도 인도에 있었던 하나의 수행자가 썼던 글인 거를 이게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한 건데 이 그림은 나름대로의 흐트러졌던 기운을 세목골의 아래로 내려가면서 강력하게 인체로 말하면 하단전쯤에 끌어모을 수 있는 그냥 상징만 놓고 본다면 그림의 모습을 본다면 그럴 때 유익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부적에 관한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얀트라하고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부적의 모습이 조금 전에 얀트라와는 상당히 다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은 이미 우리가 기륭화복에서 길을 찾고 흉한 것을 피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해내는 개인의 복리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우리가 기운의 청탁을 놓고 구별한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얻는 게 개인의 수련의 마음의 착해짐이나 맑아짐이 아니라 재물, 명예, 권력, 자식을 낳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용도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됐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얀트라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했다면 일반 민간인들은 축일피용, 길한 거를 찾고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적의 용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 요즘에 달마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림인데
갖다 놓으면 전부 다 수맥을 막는다 이런 소문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린 사람의 힘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그림 자체에서 나오는 힘으로는 그런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의 수준처럼 이분을 염원해서 그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원력에 의해서 사기를 좀 몰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요. 흔히 많이 보는 부적이죠. 옆에 글자를 보면 만사여의, 모든 게 뜻대로 이루어지고 재원이 광진하다, 돈이 무진장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돈을 벌 때 이런 식으로 썼고, 이런 경우는 우리의 그 가장 큰 내 안의 우화일체를 뜻한 것보다는 밑에 보시면 여기에 귀자 같은 것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한 힘을, 귀신의 힘이나 그런 쪽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탁한 기운이 나오게 되죠. 이런 부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적들은 나름대로의 어떠한 힘들을 발휘하고 어떻게 용도에 맞춰 쓰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 외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된 꼬레냐면은 여러분이 도성국사나 무학대사 같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양 같은 거를 한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양에 이제 한번 문을 만드는데 남대문이나 이런 거 쓸 때 현판이 어떻게 된다든가 동대문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가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불이 관악산이 화산과 같아서 불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해태상을 만들어서 불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풍수에서 활용되는 꼴을 이용한 나쁜 것을 막아내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도성국사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사찰과 탑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것을 사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운이 이상한 곳에다가 이런 사찰과 탑들을 놓아서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들의 나쁜 기운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장신구, 여자분들이나 남자들도 장신구를 많이 했고 말 같은 경우도 장신구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말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게 보여서 적을 위협하기도 있지만 말이나 그런 쪽의 기운을 강화시켜서 싸움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고자 하던 그런 꼴의 모습들이 있고요. 요즘에도 이쁘게 자신은 이쁜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 맞는 걸 활용하면 건강과 행운도 올릴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주와 점성 같은 경우에도 하늘의 모습이 형상을 이루죠.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 거기엔 저 많은 별들이 있고 수금지와 목태, 천의 명예, 태양계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것을 읽어냈던 것들이 또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관상, 수상, 족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상 이런 것은 이 사람의 기운을 읽고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으로 모양이 쓰였던 거는 사상의학, 사람의 모양을 4가지로 읽어내는 그런 사상의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행체질로 해가지고 5가지 체질이 아까 목가토금수 같은 형태로 나눠서 그 형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은 성질과 병이 생기고 지병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의학이 있고, 교정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의 뼈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원칙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서 어긋나는 척추나 어긋나는 뼈들을 갖다가 맞추어 줬을 때 이 사람의 건강이 유지된다라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꼴의 활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시가 전통적으로 사용돼서 했던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만 그것은 곧 꼴이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다고 본 예시면서 지금 또 앞으로의 우리가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 꼴의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좀 미신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적 같은 것만이 아니라 수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약화시키고 감소시키거나 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그 흙으로 도형 같은 걸 구웠을 때 그런 도형을 그 수맥이 많이 나오는 곳이나 아니면은 공산품을 만드는 것의 라인 중에서 이상한 곳에 갖다 놨을 때 그 불량률이 험격하게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대문의 위치 같은 것을 그 지기의 외기와 내기가 어울리는 곳에 잘 놔서 그 꼬리의 모습을 바꾼다든가 또는 커튼, 그 다음에 도배, 장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지는 그 모습이 집안의 내부의 꼴과 모습을 바꿈으로 해서 그것들이 우리 그 주인에게 모자라는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다면 지금은 이제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 주로 고칩니다마는 그 개인의 행복과 발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 봄도 좀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꼴이 가지는 가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꼴을 알기만 해준다 그러면 색이 가지는 기나 또는 그 모양들, 그러니까 재질, 벽지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 벽지가 울퉁불퉁할 거냐, 아니면 어떤 무늬가 그려져 있는 거냐, 또 무슨 색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넓게 붙일 것이냐, 그리고 또 보완해주는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커튼은 무슨 색깔로 해서 말고 어느 방향에다 놓을 것이냐. 이것이 방위학과 꼴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왜 꼴의 모양 중에서는 방위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크기, 색 진한 거, 커튼도 큰 거, 또 옷도 그런 거. 그러면 이것이 이제 꼴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저런 것도 이어지죠. 예를 들면 자, 제가 여기 나오다 보면 이제 분을 좀 칠하고 나오게 됩니다. 빛이 산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사실은 노상머를 바르시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재료에 해당하는 분과 또는 그 칠했을 때의 재질, 색깔, 또 립스틱의 색깔, 또 머리의 모양, 전 지금 이렇게 짧게 깎았습니다만은 길게 자를 수도 있고, 요 중간에 지금 몇 분 응선이라고 그러죠? 2부, 3부 뭐 하는 거를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이런 형태에 따라서 또는 눈썹을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그린다든가 위로 그린다든가, 이런 모습에 따라서 그 모양도 내주면서 그 사람의 운명도 활짝 피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꼴값을 연구해 나가는 하나의 주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로 국가 전체의 설계도가 잡히고 그 맞는 도시가 잡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집이 설계가 되고 그 설계에 맞는 내부의 인테리어가 제대로 되고 그 내부에 맞는 그 모습에서 다시 거기에 어울리는 개인이 그 개인의 인기를 올릴 수 있는 뭐 옷이라든가 또는 화장이라든가 향수라든가 아니면 음식 같은 거를 통해서 그것이 자기 얼굴 형태를 바꿀 수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 색조 화장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는 큰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이것에 우리가 꼴값을 연구하며 또 한편은 이런 프로가 만들어져서 여러분에게 장려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꼴값에 대한 연구와 그 필요성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